개인적으로는 제법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뭔가 건드린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번 털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경고방송 들어가야겠네요. 심신이 미약하신 분은 시청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열심히 보다 보면 귀신 보입니다. 웬만한 공포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다 나오니까 취향 맞으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고요. 귀신 혼자 보면 미친놈 취급받으니까 같이 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귀신이 보이는 얘기라니 궁금하네요. 어떤 얘기인가요? 시작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니까 귀신이 생기고 어쩌면 보인다는 취지로 끌어가고 싶네요. 그러려면 세상을 이 돌아가는 원리를 탐구하는 인문학의 속성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건 원래는 본질적인 측면부터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저 거룩하신 분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하는 식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인지 사실 그걸 배우고 익혀야 되는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인문학의 역할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문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하고 통하니까 역사학이 포함된 인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놔야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또 요즘은 인문학이 위기라면서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손을 내미는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인문학이 쓸모없는 취급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인문학이 돈이 안 된다는 인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건 즉 쓸모가 없다는 이 뭐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현실과 조합되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 맹점이 있는 거죠. 바로 그 맹점이 귀신 보는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맹점이라는 게 그 맹점 좀 돌아가는 측면이 있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념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인문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맹점이라는 것도 설명이 될 겁니다. 우선 사회적 관념이라는 게 왜 생겨났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이 배경 역시 인간이 가진 또 하나의 특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잘 아시다시피 군집, 사회를 이뤄서 살죠.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되지만은 또 이게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도 아니거든요. 벌이나 개미 같은 곤충류 또는 사자 같은 포유류 같은 것도 사회를 이뤄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인간같이 사회적인 관념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인간만큼 복잡한 내면 세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개체가 인간만큼 복잡한 차이지를 보이지는 않고 그저 유전적으로 주어진 역할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일개미 같은 경우에 왜 나는 똑같이 암컷으로 태어나서 여왕의 시중만 들고 평생을 보내야 되느냐, 이런 불만 갖지 않잖아요. 네. 스캐밀들은 짝짓기 하고 나면 바로 쫓겨나서 죽어요. 불만 안 갖죠. 네. 사자사회도 건기가 오면 그 많은 새끼들 굶어 죽고 뭐 우두머리 바뀔 때마다 험한 일이 일어나지만은 뭐 그 역할에 대해서 뭐 암사자가 숫사자 보고 왜 너는 일 안 하고 우리가 사냥하고 뜯어먹기만 하느냐, 불만 표시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수백만 년에서 뭐 억년 단위의 세월이 지나도 이들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점이 일부 학자가 인간 사회도 이들을 본받아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근데 인간은 생명체의 진화에 걸리는 시간하고 비교하면은 아주 빠른 시간에 사회 변화가 극심합니다. 이게 바로 생각한다는 특징과 사회를 이루어 산다는 두 가지 특징이 조합된 결과라는 거죠. 즉 인간은 복잡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고 이 세계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처럼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이 때문에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 사회의
사회적 관념이 생기게 된 이 원인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루어 산다는 점과 복잡한 생각을 한다는 두 가지 요소가 사회적 관념이 생기게 된 원인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인간이 복잡한 생각을 탐구하는 것은 보통 철학이라고 한다는 거, 요점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이 중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는 점을 주로 탐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걸 철학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철학의 한 분야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럴 만큼 인간은 자기 내면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 같지만 문제는 바로 이 다음입니다. 인간이 내면의 행복을 위해 움직인다는 자체는 전혀 이상할 게 없겠지만 사람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바로 내면의 행복을 찾는 방법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뭔 짓을 할지 모르는 단계까지 갈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엽기 변태적인 생각까지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내면의 행복만 가져가는 사고방식에서는 이런 것까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 철학을 하느냐는 물음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라는 답이 꽤 그럴듯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사실 선이니 악이냐는 구별조차 없거든요. 그저 자기 논리만 맞으면 좋은 게 좋은 것일 뿐이고 이런 체제를 가지고 패러다임이라는 식으로 포장이 됩니다. 이게 철학이라는 학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때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 국가사회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날 짓이죠. 정신적인 자유와 행복이라는 것이 사람 하나하나 할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일 정도로 귀중한 가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마다 그걸 찾겠다고 나서면 그야말로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여기서 인간사회의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불거집니다. 사람이 호랑이처럼 사회를 이루어서 살질 않고 혼자 각자 살아가면은 뭐 로빈슨 크루소가 그런 예로 많이 꼽히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회를 이루어 살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괴롭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네. 그런 엽기살인마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한테 맞아 죽고 학대당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뭐가 되냐는 거죠. 남을 학대를 해야 행복을 느끼는 세디스트 같은 경우에는 괴롭힐 남이 없는 데서 산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회 속에 같이 살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해결책이 필요해지겠죠. 사회를 이뤄서 그런데 이게 사회를 이루어서 산다는 게 문제니까 각자 따로 살자. 이건 사실 인간한테 해결책이 못 되죠. 사실 인간이라는 게 이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따지고 보면 어정쩡해요. 잘 달리는 것도 아니고 네. 힘도 어정쩡하고 네. 그렇다고 번식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 인류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을까? 어떻게요? 굉장히 사실 인류학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라는 게 멸종을 안 한 게 신기한 종족이거든요. 근데 되짚어 보면은 사실 이렇게 취약한 점이 많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사회를 이뤄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서로 협력을 했다는데 중요한 원인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류는 사회를 이루어서 살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생존해 왔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사회를 무너뜨리자는 건 다 같이 죽자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인류 사회에 영원한 숙제가 생깁니다. 해괴한 생각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회 조직으로 묶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인류가 가진 과제죠.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관념입니다. 조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 방식을 조직 구성원 머릿속에다가 주입시켜서 원하는 행동을 유도해내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분야가 윤리 도덕관 같은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고방식을 주입시켜서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걸 포장하는 말이 사회화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금기 같은 것이 생기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도 주입된 관념대로 행동하는 성향이 생겨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됐는데 맛있는 쇠고기 햄버거 나와도 힌두교들은 못 먹는다는 얘기죠. 네. 이슬람 교도들은 할랄 의식을 치르지 않은 고기를 먹질 못하니까 네. 옛날에 한국에 진출한 축구 선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라크 선수였는데 한국에서 할랄 음식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성적이 안 났거든요. 네.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쉬운데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통제해야 정도는 되새기면서 살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정도는 웬만한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범죄에 속합니다. 근데 이 정도라면은 그냥 원칙을 확인하는 차원 이상은 아닐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어디서 어디까지 통제를 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사실 정답이라는 게 없거든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보면 윤리 같은 사회적 관념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결국 윤리 같은 사회적인 관념은 고급스럽게 말해서 당위성. 그냥 이래야 된다는 걸 강조할 뿐이지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인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느끼는 현실과 교육받았던 윤리는 따로 놀기 십상이고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내면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움직이는 반면에 윤리학이라는 건 그런 데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념을 일방적으로 설정을 해서 구성원들한테 강요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윤리 때문에 사회 구성원이 어떤 고통을 느끼던 그건 그저 감수해야 될 거다 라는 것이 인류학에서 보이는 태도라는 거죠. 당장 결혼이라는 제도만 해도 그렇죠. 우리 사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에서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네. 정작 결혼을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이거 확인해 보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 살아계시는 분들은 조용히 여쭤보면 됩니다. 물론 두 분 나란히 모셔놓고 얘기하면은 서로 눈치 보면서 방송용 멘트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뜨려가지고 아버지는 안방에서 어머니는 부엌에서 옆구리 한번 찔러보세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아서 어땠어? 네. 99% 뻔하거든요. 사실 또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해서 네 애미 같은 거고 엮여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애들이 안 물어봐도 자기 스스로 붙들고 하소연하는 부모들 많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러니까 결혼은 전생에 원수가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당사자들은 전혀 신성하다고 느끼지 않는 결혼을 두고 신성하다고 사회적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려놓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게 그저 현실과 동떨어졌다. 이런 차원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질을 들여다보면 좀 더 섬뜩한 측면도 있습니다. 결혼이 신성하다는 이 명제에 집착을 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비극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기가 십상이거든요.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전근대에서는 잘못된 결혼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준 상대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갔는데 부실하더라 이거예요. 남편이 부실해서 첫날 밤도 치러보지 못하고 저 세상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수절하면서 평생 한많은 세월을 보냈다. 이러면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잖아요. 네. 어떤 때는 수절을 못하겠다고 버티는 며느리를 그 집안에서 살해해버립니다. 죽여버리고서 연령을 세워줘버려요. 네. 왜 그러겠어요? 우리 집안은 이렇게 윤리도덕이 뛰어나서
우리 집안 며느리는 남편을 못 잊어 저 세상으로 가면 갔지 정절은 지킨다. 이런 명제를 내세워 놓고서 이 명분 뒤에서 집안은 표창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끔찍한 살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건 너무 극단적인 사례 아닐까요? 한 번 맺은 혼인관계가 신성하니까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관념에 집착하다 보면은 사람 목숨까지 뺏는 거 극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은 요거보다 약간 일반적인 경우 전쟁 때 네. 여자들이 많이 강간을 당하잖아요. 네. 근데 카톨릭 그 권에서는 네. 그렇게 강간당해서 임신한 사람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낳은 애는 성직자들이 책임집니까? 평생 그 장본인들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짓도 했다죠. 일부러 카톨릭인 지역에 가가지고 일부러 여자를 강간시켜서 임신시키고 풀어줘요. 죽이는 것보다 그게 더 불행하다는 얘기죠. 아, 그런 일도 있군요. 그런 불행은 그 지역에 있는 사제들이 알아서 조장을 해주거든요.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이것도 뭐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사례 속에서나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평범한 사례를 들어보죠. 따지고 보면 결혼이라는 어느 사회에서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 자체도 따지고 보면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성을 가진 생명체 중에 수컷은 자기 유전자를 많이 남기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다 많은 암컷을 상대해서 보다 많은 씨를 배게 하고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자기 유전자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암컷도 마찬가지죠. 어떤 수컷과 교미를 해서 애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보다 더 단란 수컷이 나타나면 뭔가 그 씨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속절없이 바람기거든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성을 가진 생명체가 보다 많은 상대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은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섭리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 인정하겠다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갖고 태어나야 되는 본성을 억눌러야 되는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행가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에서 왜 대부분의 얘기가 이루지 못할 사랑이나 불륜에 대한 얘기가 많겠어요. 이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을 억누르게 하는 게 사회 관념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저항이랄까? 이런 게 그런 콘텐츠에 반영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제도는 인류만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왜 인류만이 이런 제도를 운영할까요? 다른 동물들은 그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냥 본능이 허락하는 대로 놔두죠. 네. 그 번식 본능만 하더라도 굳이 너는 누구하고 짝을 맺었으니까 평생 가라 이런 게 아니라 본능이 허락하면 다른 짝하고도 맺고 오히려 보다 많은 짝을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생명체의 본능이라는 얘기죠. 근데 왜 인간은 안 그러냐? 여기서 인간 남자들이 제일 속없이 부러워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물개 같은 경우죠. 물개. 인간 남자들이 물개나 사슴 같은 거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네. 수컷 하나가 한 50마리, 100마리씩 암컷을 거느리니까 일종의 로망이거든요. 네. 사실 인간 사회에서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지위는 뭐 황제, 거의 최고 그 지배층 수준이 아니면 어림도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 되는지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네. 물개가 네. 수컷 한 마리 태어날 때 암컷이 100마리씩 태어난답니까? 아니죠. 새것대를 보면 비슷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수컷 한 마리가 50마리, 100마리 암컷을 거느릴 수 있겠어요? 그거는 50마리, 100마리의 수컷을 죽이거나 물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남자들이 속절없이 부러워한다 그런지 이해하시겠어요? 아,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네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는 한 마리가 될 확률이 높겠어요? 도태가 되는 99마리가 들어갈 확률이 높겠어요? 아, 도태되는 확률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야생 동물들 사회처럼 본능대로 행동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인간 남자 99%는 죽거나 네. 평생 짝짓기 한번 못 해보고 도태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끔찍한 사례도 있거든요. 사자 무리에서 우두머리가 바뀔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새 우두머리가 네. 앞에 우두머리가 낳은 새끼들 다 쫓아다니면서 물어 죽여요. 그러면 암사자들은 지 새끼 물어 죽는 걸 뻔히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암사자들이 곧바로 발전기 들어가가지고 자기 물어 죽인 그놈한테 안겨서 그놈 짓을 받아요. 인간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힘들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인간이 좋아하는 여자 뺏긴 남자들 중에서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되찾으려는 사람 많거든요. 네. 사실 범죄 중에서도 뭐 범죄주에는 여자가 있다는 말이 나오듯이 치정 범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좋아하는 여자 얻기 위해서 뭐 살인이든지 뭐 무슨 음모를 꾸며서 상대 남자를 망가뜨린다든지 하는 일 많거든요. 네. 더군다나 또 인간의 여자 같은 경우에 자식 죽인 자의 품에 안겨서 그놈 아이 낳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본능대로만 행동하다가는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막는 방법을 고안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 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 제도죠. 한 번 선택한 짝을 바꾸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은 보통 숫자는 비슷해지거든요. 또 같은 세대에서만 혼인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네. 앞뒤 세대를 연결시키다 보면은 대충 1대1로 짝이 맞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네 이웃의 여자를 넘보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성경 말씀도 이런 사회적 관념을 종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 뇌리에 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사회에서 짝짓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여보려는 거죠. 이렇게 본능을 억제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결혼은 신성한 것이라는 관념을 만들어서 주입시키는 것이고요. 이런 관념을 주입시키는 측에서는 사회주의를 위해서 이 관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희생까지 아낌없이 치르게 됩니다. 이런 사례들은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고 그래서 유지되는 사회조직이라는 게 자신을 억압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는 숙명적인 이율배반을 보여줍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규범을 만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념이나 법과 관습 같은 규범이라는 게 사회에서 한번 정해지면 원칙적으로는 내부 구성원들한테 예외 없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네. 당연히 입장에 따라서 불만을 넘어서 희생을 당하는 사람까지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영원한 이율배반이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다른 동물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갈등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다른 종족보다 훨씬 심각한 권력 투쟁이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신에게 불리한 규범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될 입장이 되어버리거든요. 네. 이후 지겹도록 다루겠습니다만은 인류 사회가 끊임없이 분쟁에 시달려온 이유, 어떻게 보면 그게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고 벌이나 개미하고는 구별이 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특징이 사회 갈등의 원인이라는 얘기인가요?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갈등을 수습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면 사회가 무너지니까. 네.